네, 안녕하세요. 구기태 교수입니다. 우선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됐는데요. 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오프라인으로 만나 뵐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ITI 2020 애뉴얼 섹션 미팅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인데요. 제가 맡은 부분은 Restorative Risk Indicator for Periimplantiti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레스토레이션과 관련된 그런 리스크 인디케이터 무엇이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정의부터 일단은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페리임플란타이티스는 펑션하고 있는 임플란트 주위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예전의 정의에서는 그냥 펑션하고 있는 임플란트 주위에 서포팅 본이 상실됐을 때를 페리임플란타이티스라고 정의를 했고, 그 다음 페리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는 본러스가 없고 염증 증상은 있고 없을 때 이제 단순히 그렇게 그러니까 본러스가 있는 거와 없는 거 두 개로 나눠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해당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17년도에 페리오돈탈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새로운 정의나 아니면 분류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이때 아마 처음으로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광스럽게 참여를 할 수가 있어서요. 이 내용을 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컨센서스에서 2017년도 워크숍에서는 새로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임플란트에 대한 새로운 처음으로 시도되는 정의가 있었는데, 일단은 자세히 보시면 인플라메이션의 사인이 없고 핑크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웰링이 없고 고름도 안 나오는 그런 임플란트 주위 조직, 연조직이 이제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bleeding on probing, 프로빙 시에 블리딩이 없는 그런 조직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요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그냥 본러스가 단순히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했지만, 이제는 처음 리모델링 과정에서 일어나는 본러스는 약간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힐링에 일어나는 그런 본러스는 인정을 해주고, 그거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further bone loss, 그래서 progressive bone loss가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없는 이제 그런 상태의 조직을 건강한 임플란트 주위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학적으로 보면 일단은 이제 에피텔리움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신을 에피텔리움이 한 2mm 정도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3, 4mm 정도의 커넥티브 티슈 코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one to implant contact이 일어나는 이런 이제 조직학적 소견을 건강한 임플란트라고 처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빨리 좀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페리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는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그래서 이제 달라진 거는 뭐냐면 일단은 본러스가 단순히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이제 봤는데요. 여기서는 보면 일단은 블리딩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블리딩이 있고 고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증상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프로빙 뎁스는 증가할 수도 있고 이제 증가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본러스가 초기의 리모델링 과정이 이제 지나서 프로그레시브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본러스가 있는 경우는 이제 임플란타이티스를 정의를 하고, 없는 경우를 뮤코사이티스를 정의를 한 이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뮤코사이티스는 프로그레시브한 본러스가 없는 거를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염증은 보면 이제 뭐 signs of inflammation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뮤코사이티스인 경우에 꼭
염증 사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리딩하고 고름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그러니까 증가된 프로빙 뎁스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플라그에 의해서 이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라그를 제거하고 잘 닦아주면 가역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페리임플란타이티스는 비가역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뮤코사이티스의 조직학적 소견을 보면 일단은 인플라마토리 리전이 있는데 그렇게 페리임플란타이티스처럼 확연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렇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플라마토리 리전은 정신을 에피텔리움 가장 에이피칼 부분에서 멈춘다는 거.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정의는 이제 비슷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그레시브한 본 로스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확연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환자를 계속 식립하고 팔로우업을 하지 못한 그런 경우, 그래서 중간에 이제 리퍼를 받거나 본 환자의 경우, 그래서 초기 데이터가 없는 경우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그거에 대한 해답도 지난 워크숍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일단 프로빙 뎁스가 임상적으로 6mm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본 로스가 3mm 이상 되는 그런 임플란트 이제 주위염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페리임플란타이티스로 일단은 규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존재하고, 조직학적으로 보면 일단 아까 다른 거는 에이피칼 쪽으로 well-defined inflammatory lesion이 조금 심해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nflammatory lesion이 훨씬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화 에피텔리움 치근단 쪽으로 더 이제 염증 양상이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경우를, 그래서 헬시하고 그 다음에 뮤코사이티스와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이제 조직학적으로 비교하면 아마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쪽으로 가면서 훨씬 많은 염증 세포들이 침윤된 것을 저희가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학적으로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이제 잠시 저희가 설명을 하면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인펙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얼 플라그에 의한 인펙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열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티올로지는 저희가 박테리얼 인펙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디케이터는, 그러니까 리스크 인디케이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도 아마 2017년 워크숍에서 상당히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치주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래서 히스토리 오브 페리돈타이티스가 가장 중요한 리스크 인디케이터라고 이제 그때 밝혀졌고요. 플라그 컨트롤, 그 다음에 메인테넌스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에비던스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리스크 인디케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스모킹은 저희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워크숍에서는 에비던스가 조금 불충분하다, 그런 결론을 내려서요. 영향은 있지만 확연한 리스크 인디케이터는 아니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History of Periodontitis 이제 보기 전에, 그래서 정의를 보면 이제 저희 ITI 5차 컨센서스 컨퍼런스에서 밝힌 이제 원인 중에 인펙션이라는 거, 이 부분을 강조 안 할 수가 없겠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History of Periodontitis가 왜 중요하냐, 그거에 대한 이제 증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데르크스, 그래서 예테볼이죠. 스웨덴 그룹에서 발표한 이 논문을 저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88명의 환자를 9년 동안 팔로우업한 그런 이제 데이터에서, 요거는 정부에서 행해주는 그런 이제 급여 임플란트를 시스템적으로 이제 팔로우업을 한 건데요. 9년 후에 이러한 척도로, 그래서 본 로스가 2mm 이상이고, 블리딩 언 프로빙이 있고, 고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빙 뎁스가 증가하는 이런 것들을 페리임플란타이티스라고 정의를 했을 때,
9년 후의 데이터를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프레벌런스를 봤는데요. 유병률을 봤는데 일단은 환자 레벨하고 임플란트 레벨로 봤을 때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2mm 이상의 본 로스라고 이제 규정을 하면 보시면 14.5%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페이션 레벨에서는 14.5, 그다음에 임플란트 레벨에서는 8mm. 요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페리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는 32%, 35%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그런 데이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일어나는 그런 중요한 팩터들 중에 어떤 팩터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느냐를 이제 9년 후에 리그레션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history of periodontiti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dds ratio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팩터들을 보면 임플란트를 뭐 4개 이상 심었느냐, 4개 미만이냐, 그 다음에 보철과 의사가 했느냐 아니냐 보는데 4개 이상 심었을 때 또 odds ratio가 굉장히 증가하는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저희가 정리를 하면 일단은 odds ratio가 높았던 그런 원인들 보면 일단은 history of periodontitis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4개 이상을 심었을 때,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 어떤 뭐 특정 브랜드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철과 의사가 한 거냐 아닌 거냐 그런 팩터들이 조금씩 좌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뮤코사이티스가 반드시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전에 일어나느냐. 근데 일어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좀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뮤코사이티스에서 임플란타이티스로 넘어가는 그런 기전이나 아니면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그리고 에비던스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많은 원인 중에 이제 메인테넌스 케어가 없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볼 수 있는데 이 논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스타라는 분이 이제 80명의 뮤코사이티스 환자를 5년 동안 follow-up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인덱스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한 그룹은 예방적인 메인테넌스 케어를 받았고 한 그룹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메인테넌스를 받은 그룹이 훨씬 이제 페리임플란타이티스나 아니면 BOP 그 다음에 5mm가 넘는 포켓 그 다음에 본러스가 줄어드는 거를 확실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preventive maintenance care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maintenance care가 여러 가지 리스크 인디케이터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경향입니다. 그래서 IDRA라고 이드라라고 Implant Disease Risk Assessment라는 지금 움직임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이시는 이제 리사 하이츠 메이필드 지금 COIL의 편집장이시죠. 이분하고 소규모 그룹에서 임플란트 주위염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툴이라고 할까요? 도구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클레버하고 똑똑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연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이제 어댑트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자세히 보시면 History of Periodontitis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따라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근데 빨간 쪽이 리스크가 많은 쪽이고 요 가운데로 중심으로 올수록 리스크가 줄어든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자, Bleeding on Probing도 볼 수가 있겠고 Probing Depth가 5mm 이상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나이를 본러스하고 이제 나누는 그런 값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치주염이 이제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됐느냐에서 치주염을 또 분류에 따라서 좀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딩하고 그거에 따라서 나누는 걸 볼 수 있는데 치주염의 상태에 따라 이제 리스크도 좀 달라질 수 있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메인테넌스를 SPT를 하느냐 안 하느냐, 서포티브 페리돈탈 테라피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여기인 것 같습니다. 레스토레이티브 마진하고 보온과의 거리가 1.5mm냐, 그 다음에 1.5mm 이상이냐, 티슈 레벨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좀 활발히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보철적인 부분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시멘테이션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핏이 좋느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클렌저블 하느냐 아니냐, 요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요거에 대한 규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철물은 어떻게 생겼을까 저희 고민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미스핏하고 오버로드가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할 텐데 언제든지 제거해서 깨끗이 닦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retrievability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철물의 디자인에 대해서 오늘 좀 발표를 할 텐데요. 뭐 컨투어, 오버 컨투어가 있느냐, 조인트가 오버사이즈 돼 있느냐, 또 임브레이저 스페이스가 있느냐. 그래서 잘 닦을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마련해 줄 수 있느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멘테이션, 어버트먼트의 종류, 그 다음에 프로파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술을 잘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포지셔닝이 잘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철적인 팩터에 대한 연구나 논문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2017년도 카타푸치라는 이제 시애틀 그룹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발표한 이 논문이 아마 처음으로 보철적인 레스토레이션 컨투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요소만 볼 게 아니라 보철적인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씩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보면 83명의 환자, 그 다음에 168개의 임플란트를 10.9년 동안 팔로우업을 하면서 일단은 치아의 장축과 그 다음에 이제 보철물 외형 요 이제 선이 이제 가지는 위치하고의 텐전트 값을 구해서 이머전스 앵글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몇 도 이상이 되면 페리임플란트 마지널 본 로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페리임플란테이트에 영향이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연구를 좀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철물 컨투어에 이제 있어서 이게 컨벡스한 타입이냐 아니면 컨케이브냐에 따라서 처음으로 아마 마지널 본 로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좀 해드리면 일단은 보시면 이제 본 레벨하고 티슈 레벨하고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지알하고 디스탈 이머전스 앵글이 30도가 넘느냐 안 넘느냐. 그래서 30도가 좀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도가 넘는 경우는 이제 31%의 이제 페리임플란타이트 유병률이 있었는데 30도가 넘지 않는 경우는 15.1%로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훨씬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대신 그거는 이제 본 레벨에서 확연했고 티슈 레벨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슈 레벨과의 이제 분명히 차이점을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본 거는 이제 컨벡스하냐, 컨케이브하냐, 그거를 좀 봤는데, 컨벡스한 외형을 가진, 그러니까 컨벡스한 이렇게 생긴 외형을 가진 보철물이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더 많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컨케이브는 비교적 낮았고, 그 다음에 티슈 레벨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으로 이런 현상들을 발표를 하게 됐고요.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0도라는 기준, 그래서 이머전스 앵글이 30도 미만으로 설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보철물 외형을 보면 컨케이브한 형태가 훨씬 유리한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저희 그룹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보철과 이제 허성주 교수님 그룹하고 이 논문에 대한 이제 확인을 좀 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그 페이션 풀을 조금 더 확대시킨 상태에서 반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치과병원에 내원한 196명의 환자 중 5년 동안 폴로업된 349개 임플란트를 폴로업을 하면서 비슷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 컬렉션 상이고요. 그래서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이제 정의를 내린 거는 규정을 한 거는 일단은 BOP와 고름, 그 다음에 probing depth가 increasing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one loss가 이제 measurement error를 이제 능가하는 그런 bone loss, progressive bone loss가 있는 거를 저희가 페리임플란타이티스 규정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emergence angle을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bone 레벨에서 이렇게 측정을 했고, tissue 레벨에서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려서 비교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머전스 프로파일도 마찬가지로 컨케이브한 형, 이제 컨벡스한 형태, 스트레이트한 형태, 컨케이브한 형태를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 일단은 본 레벨의 엑스터널 타입, 인터널 타입, 티슈 레벨 세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이머전스 앵글이 30도 미만이 된 경우는 세 군 다 비교적 적은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유병률을 보였는데 30도가 이제 30도 이상이 되는 경우는 많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엑스터널 타입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머전스 앵글을 30도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거를 이제 저희가 다시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컨케이브, 스트레이트, 컨벡스를 비교했을 때 컨벡스한 형태의 이제 보철물이 마지널 본 로스와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이제 일으키는데 훨씬 더 나빴다. 그래서 결과가 안 좋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본 레벨의 엑스터널 타입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요 논문에서 비교한 건 뭐냐면 스플린팅을 했을 때 어떤 임플란트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까 이제 그거를 비교를 했는데요. 스플린팅을 했을 때 가운데 스플린팅 미들 이제 그룹의 임플란트들이 가장 많은 유병률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7.5%, 뭐 거의 100% 인터널 타입, 그 다음에 여기는 데이터가 없었고요. 그래서 스플린팅 하는 거에 따라서도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유한되는 확률이 되게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스플린팅 되는 것 중에 가운데 스플린팅 미들 그룹이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가장 많이 이완이 되는 거 볼 수가 있겠고, odds ratio를 보면 이제 emergence angle, 그 다음에 외형,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린팅 된 것 중에 미들, 요것들이 odds ratio가 가장 높았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history of periodontitis가 많은 영향을 미친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emergence angle과 emergence profile을 이제 같이 요 팩터들을 컴바인 했을 때 보면 일단은 이제 이머전스 컨벡스하고 이머전스 앵글이 30도 이상 되는 부분이 가장 이완율이 높은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그런 결론을 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는데 요거는 보철물들을 이제 섞었을 때 보면 자 30도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이트하고 스플린트드 미들 요 부분이 이제 가장 odds ratio가 높았고, 마찬가지로 컨벡스하고 스플린팅된 미들 부분이 가장 높은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리는 결론은 이제 이머전스 앵글 30도 미만 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30도 이상 이제 됐을 때 특히 이제 스플린팅 되는 이제 부분, 그래서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일반적으로 스트레이트하고 컨벡스 그룹에서 하이어 리스크를 보였고, 가장 높은 프레벌런스는 컨벡스하고 스플린팅 미들 그룹이 이루어진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부분 궁극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follow-up을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조금 이제 시일이 지나면 요 주위로 마지널 본 로스가 일어나고요. 마지널 본 로스가 일어나면 이제 염증 반응이 이제 계속 일어나면서 푸드 인펙션이 일어나고 궁극적으로는 페리임플란타이티스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는 클리니컬 임플리케이션을 보면 오버 컨투어된 레스토레이션은 저희가 조금 피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뭐 해결하기 위해서 더 두꺼운 임플란트, 약간 깊게 심는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이머전스 앵글을 약간 레스토레이션에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택 포인트를 이제 올려서 인터프록시말 에리아를 좀 증가시켜서 플렉 컨트롤이 더 쉽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보면 유병률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보철물.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이것 때문에 푸드 인펙션이 더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잘 닦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유롭게 치간 칫솔이든지 보조기구들이 통과돼서 잘 닦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티슈 레벨, 본 레벨 비교를 하면요, 두 거장 분께서 계시지만 뭐 다 선생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건 원피스고 넌 서머지 형태고 본 레벨은 투피스고 서머지 형태인데 궁극적인 차이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스토레이티브 마진이 결국 이 본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마지널 본 로스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리고 이 마지널 본 로스가 궁극적으로는 염증이 진행이 되면서 페리임플란타이티스로 진행이 되느냐, 요 차이가 좀 가장 심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궁극적인 차이가 이제 티슈 레벨이 가지는 좋은 결과에 대한 이제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이제 보철물, 어버트먼트나 이런 이제 보철물들이 연결됐을 때 요 형성되는 이제 이머전스 앵글이 30도를 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슈 레벨에서는 한 25도 미만으로 요 각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뭐 자연적으로 일단은 컨벡스한 형태의 보철물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티슈 레벨과 본 레벨을 비교하는 그런 연구들은 지속되어야 되고 앞으로 많은 이제 연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그러면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프로토콜을 따라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발표된 6차 ITI 컨센서스 컨퍼런스에 너무 자세하게 이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대로 따라가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인데 데이터 컬렉션을 이제 저희가 잘해야 되겠고요. 그거를 통해서 진단을 좀 잘해주고 로컬 시스테믹 팩터를 저희가 일단은 잘 보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치료는 넌서지칼로 치료를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넌서지칼 치료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과를 보고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얼마만큼 치유가 잘 되는지 보고요. 만약에 발전이 없다면 저희는 수술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술을 이제 할 때 저희는 이제 플랩을 열어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표면 이제 소독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surface decontamination, 뭐 detox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되게 잘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가지 옵션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재생을 이제 도모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오픈 플랩을 열어서 염증 제거하고 표면 소독하고 꼬매주고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리섹티브라고 해서 일단은 소프트 티슈나 하드 티슈를 좀 제거해서 프로빙 뎁스를 확 낮춰주는 그런 술식, 이제 저희가 수술을 할 때 세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상황에 맞는 또 우리 선호도가 좀 다를 텐데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술식을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surface decontamination 잘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모든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SPT를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보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SPT를 하고 잘 관리를 해서 프로토콜이 없는 게 좀 문제였는데요. 이런 ITI 컨센서스 컨퍼런스에서 얘기하는 요 프로토콜대로 따라가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리스크 인디케이터, 특히 보철적인 리스크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코로나19 잘 극복해서 빨리 여러분들 오프라인으로 좀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